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언젠가는 박사님이랑 연금 좀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나온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예, 한마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좀 더 낸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왜 더 내느냐? 현재 지금 우리 국민연금의 재정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면 곧 고갈이 됩니다. 한 25년, 30년 내에서 돈이 한 푼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내기는 내야 되는데 누가 얼마만큼 내느냐 이 문제로 18년 동안 합의를 못 보고 정말 난상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자, 드디어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9%를 내게 돼 있는 것을 모든 급여 생활자들이 자기 급여의 13%를 낸다. 그러니까 4%포인트가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반은 본인이 내고 반은 사업주, 회사가 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내는 부담은 2%포인트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금액으로 보면요. 소득 계층마다 다 다르지만 가장 쉽게 월 급여 100만 원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험료로 9만 원, 그중에서 4만 5천 원을 자기가 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매달 9만 원에서 13만 원을 내게 되고 자기 부담목은 4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직장인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중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보험료를 한평생 이렇게 많이 내게 되는데 종전보다 그 대신에 또 이제 은퇴 연령이 돼서 보험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면 현재보다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걸 흔히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소득 대체율 뭐 그렇게 개념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40에서 43%로 늘어나는 결과 100만 원 소득자가 40년을 넣었다. 그리고 25년씩 평균을 타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금으로 한 달에 받는 보험연금이 41만 5천 원에서 43만 원으로 2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돈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데 타는 돈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그것보다는 좀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내고 더 받지만 아주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연도를 아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2071년까지는 현 상태가 그대로 가더라도 이제 고갈되지 않는다. 아무튼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를 약 15년 정도 늦추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민연금 제도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에요. 지금 보험료율이 13%, 소득 대체율이 43%로 오르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보험이 시작된 게 88 올림픽을 하던 1988년이거든요. 이제 그로부터 약 47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 이 보험을 설계할 당시에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국민 소득 상황 추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10년 단위로 한 번씩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에 그 당시에 소득 대체율을 무려 70%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받는 소득의 70% 정도를 퇴직에서도 받는다.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갈이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 대체율은 40%로 떨어졌는데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한평생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100으로 잡았을 때 한평생 보험금으로 받을 돈 이게 몇 퍼센트 되느냐 이게 소득 대체율인데 이게 40에서 43% 올라가는데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은 더 많이 받으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전 국민이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어떤 고육지책이다. 다만 한 가지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나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부담을 후손들에게 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일각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워낙 보험금 자체가 재정 고갈 위기를 맞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올리는 것은 불가피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연금 보험료율은 서로 13%로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제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은 수준인데 자, 앞으로도 지금 계속 추가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관리 좀 더 신중하게 또 수익을 더 내는 방향으로 과학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국민연금 수급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크레딧 제도. 예. 그러니까 신용으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자기가 낸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입 기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로 나중에 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자, 이를테면 군 복무를 했다. 네. 그러면 군 복무도 사실상 국가기관에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인정해주지 않다가 이제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는 12개월까지는 군대에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기간으로 산정해주겠다. 뭐 이것은 그 국민의 의무를 하는 사람에게 더 도움을 주겠다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출산 크레딧 제도입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은 현 상태에서 우리 경제를 구하는 일, 뭐 나라를 구하는 그라는 얘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제도 입장에서 보면요. 아기를 많이 낳으면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정말 국민연금에서 특히 더 감사하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둘째 아기를 낳을 때부터 그때부터 크레딧을 준다 이런 조건을 그런데 이제는 둘째 아기는 물론 더 잘해주겠지만 첫째 아기를 낳아도 애 하나만 낳아도 바로 가입기간 늘려준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리 사회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입기간을 늘려주겠다 하는 그런 제도도 같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럼 좀 짧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젊은 층의 우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은 그런 우려도 좀 있고 물론 뭐 기금이 소진되는 거나 적자 전환되는 게 늦춰진다고는 하지만 부정적인 인식도 사실 젊은 층에서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연금 제도는요. 우리 노후 보장을 위해서 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은 물론이고요. 예.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언젠가는 늙습니다. 그럴 때 나이가 들면 혼자서 소득을 벌 그런 여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안전망 장치가 있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 불가결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를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의 사실 노후 소득 보장률이 지금 4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나라는 70%, 80%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을 좀 더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 정상화하는 방법이 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연금 보험료를 과거에 다 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를 올려도 이미 보험료 납부 시점이 지난 분들한테는 추가로 물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이것은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는 이 계층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생산성을 좀 더 높여서 이런 어떤 그 젊은 시절의 사회적 부담이 가뜩이나 청년 생활에 그 사회적 스타트 하기도 어려운데 보험료 13% 그중에서 개인 부담은 6.5%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허투루 쓰지 않도록 좀 각별한 좀 과학적 특히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그 돈으로 수익성을 올리면 보험료를 낮추면서도 윈윈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의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주택 시장은 약간 혼란이 섞인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야말로 대란이라는 말이 적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 이제 등이 서울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시 묶으면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했거든요. 예. 종전의 허가 지역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구체적으로 투기 혐의가 있는 지역을 핀셋으로 집었는데 이제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거기다가 강북인 용산구까지 무려 40만 세대 그러니까 1인당 4인 가구로 치면 16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사는 사람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의 서울 시민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 특히요 지금 이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제를 다시 부활시키기 직전에 계약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멘붕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에 거래했는데 지금 25억으로 떨어지는 지역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을 유지해야 되나? 파기해야 되나? 어떤 면에서는 파기하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시세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확실성, 불확실성은 경제학의 적이다. 이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서울시 정부입니다만은 앞장서서 전격 해제했다가 전격적으로 다시 또 부과하는 38일 만에 완전 180도 이런 이제 시행착오는 좀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 일단 월요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뭐 집값이 오른다거나 이로 인한 뭐 파급 효과 같은 것도 짧게 좀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풍선 효과라는 예. 건데요. 그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소위 아담 스미스 경제학자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급량이라든지 수요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특정 지역 거래 못한다. 이래서 재산권을 묶어버리면요. 그 지역 아닌 옆에 지역은 규제 안 받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 거래 허가제를 도입한 게 문재인 정부 때인 2000년 6.17 대책인데요. 그때도 서울의 강남 지역에 이 토지 거래 허가제를 도입을 했지만 강남 집값 못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붙여놓으면 바로 옆에 있는 구들 이거 들썩거리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서울시나 예. 국토부에서 그 풍선 효과 이전 여기에 대해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저축은행 업계에도 좀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게 지난해 4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내면서 2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축은행이 이른바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데요. 제1금융권이라 하면 한국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는 은행, 시중은행들을 얘기하고요. 거기와는 직접 거래는 하지는 않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은행 허가를 받은 저축은행 이게 금리는 좀 높지만 서민들과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사랑을 받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또 금리 인상기에 정부가 통화 정책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은행권에 돈이 막히니까 급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인 신용 저축은행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 자영업자들이 특히 이 저축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 또는 부도 사태 이런 게 나기 때문에 결국 그 여파가 지금 저축은행의 손실률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아직은 손실률이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이렇게 짝깍짝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의 어려움이 크다. 그런 면에서 정책 방향을 좀 자영업자 살리는데 좀 둬야 되겠고요. 금융 정책에 있어서도 더 이상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안전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입장 내는지까지 짧게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그 금융의 대출 구조 조정,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을 정리해서 또 대책을 세우는가 하면 각 금융기관에 대손 충당금을 좀 쌓아서 이런 피해가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나지 않도록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만사부려턴텐이라고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좀 더 다지는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